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생태계. 자, 우리가 생태계 구성 단계가 개체군, 군집, 생태계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뭐 개체가 뭔지는 다들 알 거예요. 개체가 뭐 당연히 독립된 하나의 생물체다, 생명체다 뭐 이런 건 당연히 알 거고요. 개체군에서 중요한 거를 먼저 짚어볼게요. 개체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뒤에서 하나 이렇게 가져오면 돼. 오케이? 자, 개체군에서 중요한 거는 일정한 지역에서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는 하나의 종으로 구성된 개체들의 집단 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건 일단 하나의 종입니다. 하나의 종. 하나의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 걔가 제일 중요해요. 오케이? 개체군은 하나의 종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봐. 우리 동네에 있는 비글, 오케이, 여기 고덕동에 사는 비글들이 있어. 걔네들은 하나의 개체군을 이룰 수가 있다 이거야. 근데 이 고덕동에 있는 비글이랑 저기 뉴욕에 사는 비글이랑 하나의 개체군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을까? 당연히 걔네들은 같은 종이지만 하나의 개체군을 이룬다고 보기에는 힘들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일정한 지역에 사는 이라는 조건이 빠진다면 걔네들은 같은 개체군을 구성한다고 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의 종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같은 지역에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같은 지역에 살고 하나의 종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그거를 개체군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는 잠시만, 준이야 이거 돌아가냐? 이거 숫자 돌아가? 돌아가?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군집 생태계, 이거는 뭐 나중에 뭐 군집은 당연히 뭐야? 개체군이 모인 집단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개체군들이 모인 집단인 군집들이 여러 개 모이면 생태계가 되겠죠. 자, 생태계 구성 요소에 우리가 이제 생물적 요인을 볼게요. 우리가 생물적 요인 같은 경우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분해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자, 생산자는 너네들 흔히 아는 거죠? 뭡니까? 식물들을 다 생산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독립영양생물이기 때문이에요. 독립영양생물. 독립영양생물이라는 게 뭘까? 독립적으로 영양을 섭취하는 생물이다 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자기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오케이? 왜? 뭘 하기 때문에 얘는? 바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광합성을 통해서 얘가 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소비자는 종속영양생물이 돼요. 종속영양생물은 뭐야? 영양이 종속되어 있다. 영양이 종속되어 있다. 영양이 종속되어 있다는 소리니까 뭘까? 당연히 나무로부터 영양을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자기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 이유는 당연히 얘네들은 나무를 처먹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1차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를 먹어야 되고요. 2차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차 소비자를 먹어야 되겠죠. 등등등등 종속영양생물이라는 거고요. 자, 분해자도 따지고 보면 종속영양생물이에요. 근데 분해자는 왜 종속영양생물이냐면 바로 자, 얘는 동물 또는 식물의 사체 또는 배설물을 통해서 얘네들을 분해하여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얘도 종속영양생물이에요. 자기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 없거든요. 무조건 식물의 사체 및 배설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 분해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뭐 세균들이 되겠어요. 자,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생물적 요인을 나눠볼 수가 있고, 비생물적 요인은 뭐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뭐 햇빛, 물, 공기 등등등등 비생물적 요인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이 서로 주고받는 영향들이 있거든요.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숲이 우거졌어. 오케이? 근데 강남구에는 빌딩 숲이죠. 여기에 있는 진짜 녹지 숲과 빌딩 숲
두 개의 뭔가 산소의 농도를 비교해보면 여기가 조금 더 산소 농도가 높을 것 같지. 당연히 여기가 뭐야? 광합성을 하면서 내뿜은 O2가 산소가 더 많기 때문이잖아. 그러면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야. 또 지렁이가 막 땅속으로 기어가. 그러면서 어떻게 돼? 그 지렁이가 기어간 길이 만들어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통로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환기가 잘 돼. 그러니까 토양이 더 비옥해져. 마찬가지로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준 경우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반작용이라고 부릅니다.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곧 이제 어떻게 될까? 기온이 더 낮아지게 되면 은행나무 잎에 단풍이 들겠죠. 노란색으로 변할 거고 빨간색으로 변할 거고 그 다음에 잎들도 떨어질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준 경우이기 때문에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자 거기 그림 봐봐. 우리가 지금 동그라미 라지 A1, 라지 A2, 라지 A3 얘들이 지금 A라는 개체군을 구성합니다. A 개체군.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서 A1, A2, A3는 같은 종이어야 될까? 다른 종이어야 될까? 당연히 같은 종이어야 돼요. 그 이유는 개체군의 정의에 의해서요. 그렇죠? 개체군의 정의가 뭐였어? 하나의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부 다 같은 종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동물들끼리, 이 생물들끼리, 오케이? 이 생물들끼리 주고받는 영향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라고 불러. 개체군 내 상호작용. 그리고 이 개체군과 개체군, 여기에는 비개체군 있죠? 그림에 보면 이 개체군과 개체군이 주고받는 영향들이 있어. 그럼 우리는 개체군 간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 있고 개체군 간 상호작용이 있는데 일단 개체군 내 상호작용과 개체군 간 상호작용이 뭔지를 제가 추후에 알려주도록 할 거예요. 이거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지어놓는 게 일단 먼저 중요합니다. 오케이? 뭐는 개체군 간 상호작용이고 뭐는 개체군 내 상호작용인지를 조금 구분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거기 그림에 보면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우리가 반작용, 그 다음에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우리가 작용이라고 한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거기서 좀 중요한 것들을 먼저 우리가 애초에 개체군 내 상호작용과 개체군 간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를 꺼냈으니 이거에 대한 중요한 점을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일단 180페이지부터 먼저 갑시다. 개체군 180페이지요. 자, 일단 거기 이제 개체군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개체군의 정의는 아까도 말했듯이 같은 지역에서는 하나의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이 개체군인데요. 자, 우리가 개체군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한 곡선이 두 개가 있어요. 바로 생장곡선이 있고 생존곡선이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잘 들어가야 된다. 자, 생장곡선은 뭐냐면 개체군이 생장을 한다 이거야. 근데 뭔가 이상하거든. 개체군이라는 게 모임이야. 그 모임이 생장을 한다는 게 뭘까? 오케이? 그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모임이 생장을 한다. 그럼 모임이 잘한다 이거야. 오케이? 그런데 그 모임을 나타내기 위한 개념으로서 바로 밀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밀도. 180페이지에요. 밀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밀도는 너네들이 흔히 아는 그 밀도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오케이? 생명과학에서 얘들아 밀도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부피운의 질량이요. 이러면 큰일 나요. 우리는 부피운의 질량을 이용할 일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생명과학에서 밀도를 물어보면 딱 하나야. 뭐? 면적분의 개체수야. 면적분의 개체수. 아마 너네들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방영국법 한다고 했죠? 밀도 당연히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오케이? 면적분의 개체수를 우리가 밀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거야. 개체군의 생장곡선이라는 게 개체군의 밀도의 생장곡선이라는 거야. 그럼 개체군의 밀도가 잘한대. 그럼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하려면 얘들아 어떻게 되니? 당연히
개체수가 늘거나 면적이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면적이 수시때때로 줄고 늘 수가 있니? 그럴 수는 없거든. 지구과학러들 있을 거 아니야. 너네 대륙의 면적이 수시때때로 변할 수가 있어? 그럴 수는 없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결국 면적은 거의 일정해요. 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개체수가 자란다는 거예요. 오케이? 결국 개체군의 생장곡선이라는 거는 개체수가 자라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래프의 Y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Y축이 개체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봅시다. Y축이 개체수거든요. X축이 시간축이에요. 우리가 생장곡선에는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와 이렇게 하나. 우리가 이게 J자형 곡선이라고 하고요. 얘는 S자형 곡선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J자형 곡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론적 생장곡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S자형 곡선을 우리가 실제 생장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차이가 뭐냐? 얘네들의 차이는 바로 환경저항이라는 차이예요. 환경저항이 뭐냐면 우리가 자라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예요. 우리가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 예를 들어볼게. 우리 주희가 한번 기분 나쁜 거 아니지? 우리 주희가 만약에 집에 돈도 많고 아니다. 주희야, 너 말고 좀 더 만만한 애를 들게. 지각을 하는 애를 듭시다. 승준아, 우리 승준이가 집에 돈도 많고 그리고 승준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 재산을 그대로 상속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먹고 살 거는 이미 지장이 없거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결혼할 수 있는 대상도 존재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배우자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집에 돈도 많아. 그러니까 그냥 완전 유토피아가 따로 없어. 그러면 뭐야? 우리 승준이 아무런 것도 안 해도 되거든. 그냥 존재만 하면 돼. 그냥 숨만 쉴 수만 있으면 알아서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이론적 생장 곡선이에요. 왜? 환경 저항이 전혀 존재하지 않죠. 공부도 안 해도 돼. 돈도 많아. 심지어 배우자도 있어. 근데 배우자의 돈도 많아. 완전 유토피아가 따로 없단 말이야. 근데 실생활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단점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실제 생장 곡선이에요. 내가 자라나는데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 돈, 먹이, 그 다음에 면적도 마찬가지죠. 서울 집값 존나 올랐잖아. 물론 지금 떨어지고는 있으나 그냥 어찌됐건 면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해가 되는 요소, 건강, 이런 거 등등등등. 오케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환경 저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적 생장 곡선은 뭐가 없어? 환경 저항이 있어, 없어? 환경 저항이 없어. S자형 곡선은 환경 저항이 있고요. 그러면 자, J자형 곡선과 X자형 곡선의 차이가 뭐라고? 바로 환경 저항이야. 그러면 얘네와 얘네의 갭 차이, 쟤네와 쟤네의 갭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바로 환경 저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얘네와 얘네의 갭 차이, 이만큼을 우리는 환경 저항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결국 환경 저항이라는 거는 발산형 그래프를 띄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환경 저항은 계속해서 무한히 증가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선 시간이 있고 딜레이 된 시간이 있어. 그러면 무조건 딜레이 된 시간이 환경 저항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 강의실이 30명이 찾는 강의실이라고 쳐봐. 그랬는데 한영고 신규생이 선생님 저 진짜 너무 들어오고 싶어요 라고 해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어, 없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어. 30명밖에 못 받는 강의실이니까요. 그러면 결국 면적에서 살 수 있는 개체수는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럼 그 개체수 이상으로 증가할 수가 있어, 없어? 그 개체수 이상으로 증가할 수가 없어. 오케이? 도현아, 그 뒤에서 하나하나 챙겨오고, 승준아, 그 친구한테 교재 하나만 줘. 자, 그 개체수의, 그 면적의 개체수 정해져 있고, 그 개체수가 이상으로 증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S자형 곡선에서 얘가 어디인가의 값으로 수렴해 가고 있어요.
오케이? 어디인가의 값으로 수렴해 가고 있는데 이 수렴하는 y 값을 우린 뭐라고 한다? 바로 그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해서 환경 수용력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 면적 자체에 살 수 있는 개체수가 정해져 있을 것이고 그 개체수 이상으로 증가할 수가 없다라는 게 환경 수용력이라고요. 오케이? 당연히 환경 수용력은 당연히 이 강의실에 30명밖에 못 앉는다. 그러면 여기 강의실의 환경 수용력은 30명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180페이지야. 이거는 클릭이고 그 다음에 이거 수업 프린트 180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출제가 가능한 거는 바로 생장률이라는 거예요. 생장률이라는 거는 바로 개체수 증가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체수 증가율. 오케이? 그럼 개체수 증가율이니까 똑바로 기울기와 관련이 되어 있긴 해요. 네, 맞아요. 생장률은 결국 생장곡선의 기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장곡선의 기울기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자,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적어놓은 것들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가볼게요. 자, 개체군의 밀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면적보다 개체수를 얘기한다. 밀도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개체의 출생, 그 다음에 이입이 증가된다. 이입이라는 건 뭐야? 외부로부터 우리 서식지로 들어온다 이거야. 오케이? 자, 환경정이라는 거는 개체군의 생장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론적 생장 곡선은 이상적인 환경에서 나타난다. 즉, 이상적인 환경이라는 것은 뭐다? 환경정이 없는 것을 말한다. 오케이?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애들이 증가한다. 오케이? 실제 생장 곡선은 뭐야? 당연히 제한이 생긴다. 그래서 환경저항이 생긴다. 환경저항이 생기니까 당연히 개체군의 생장 속도가 어느 정도 가면 느려지고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 증가하지 않는 y 값을 우린 뭐라고 한다? 환경 수용력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환경저항은 당연히 개체수가 증가할수록 계속해서 증가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장곡선의 기울기는 생장률이라고 한다. 그 생장률은 개체수 증가 속도라고 보시면 된다 이겁니다. 내가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짚어놨고요. 자, 얘를 밑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엮어볼게요. 자, 밑에 있는 그래프도 가봅시다. 밑에 있는 그래프는 우리가 이제 수능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잘 봐. 위에 있는 그래프랑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조금씩 달라. 위에 있는 그래프는 Y축이 개체수인데요. 밑에 있는 그래프는 Y축이 뭐니 얘들아? Y축이? 그렇지. 개체수 증가율이야. 그럼 얘가 개체수 증가율이라는 거는 Y축이 결국 얘가 Y축이 생장률이라는 거거든. 그러면 결국 얘들아 저기에 있는 그래프랑 여기에 있는 그래프를 엮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그래프를 미분 때리면 결국 생장률 여기 있는 그래프가 나와요. 얘에 있는 그래프를 적분을 때리면 이쪽으로 나오고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결국 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맞나요? 그래서 여기가 T1, 여기가 T2, 그 다음에 여기가 T3로 주어져 있죠. 그러면 T3에서는 더 이상 생장률이 증가하지 않아요. 왜? 이게 지금 144복면에 있잖아요. 144복면이니까 당연히 Y축의 값이 양의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됐건 내가 여기가 알파 지점이라고 한다면 알파 지점까지 계속해서 생장곡선은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체수는 조금 많이 조금이라도 증가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Y축이 양의 값을 가지니까 여기까지 콜. 자, 그 다음에 알파 지점 이후로는 뭐에 다다랐다. 더 이상 개체수가 증가하지 않으니까 환경 수용력에 다다랐다 라고 나는 충분히 말을 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T2의 T2의 미분 값이 0이잖아요. 그러면 미분한 그래프가 기울기가 0을 띈다는 거는 당연히 미분한 그래프에 또 미분한 게 0이 나온다면 당연히 여기가 변곡점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변곡점으로 가면 한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지점으로 해서 아래 블록 위로 블록 바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요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그래프가 나오면 애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틀립니다.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같이 엮어서 생각할 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제가
이 그래프에 대한 얘기는 자세히 해놨으니까 더 이상 자세히 하지는 않을게요. 다음 페이지 갑시다. 자, 이번엔 생존 곡선이에요. 생잔 곡선과 생존 곡선은 아주 다르고요. 수능적으로 봤을 때 출제 비율이 높은 거는 생장 곡선이 조금 더 출제 비율이 높아요. 그러면 생존 곡선은 뭐냐면, 자, 생장 곡선은 0부터 시작하는 거야. 0부터 시작해서 얼마만큼 자라나냐를 보는 거지만, 생존 곡선은 똑같은 개체만 또 태어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죽어나가는가를 살펴본 게 생존 곡선이에요. 서바이벌 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볼게요. 자,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외워둘 게 생장 곡선은 조금 안 외워도 되는데 생존 곡선은 외워야 될 게 조금 많아요. 잘 봐. 자, 이런 그래프 봐봐. 이런 그래프 지금 X축이 상대 연령이고 Y축이 생존 개체 수거든. 그러면 로마 숫자 1번 그래프는 상대 연령이 젊었을 때 거의 안 뒤져요. 오케이? 맨 마지막에서 우르르 다 뒤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그래프는 이렇게 볼 수 있어. 초기에는 사망을 하지 않고 후기에 거의 다 사망한다. 즉, 뭐야? 생리적 수명을 다 살고 죽는 비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왜 초기에는 사망하지 않고 생리적 수명을 다 살고 죽을 수 있는가는 바로 출생수는 적지만 부모의 보호를 받아 초기 사망률이 낮다. 그래서 생리적 수명을 다 살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오케이? 우리는 초기에 부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망하지는 거의 않아요. 오냐 이렇게 막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잖아. 오케이? 그래서 다 건장한 어른들이 된 다음에 우리가 보통 우리한테 주어진 생리적 수명을 다 살고 죽는 게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1형 그래프를 사람형, 포유류형이라고 합니다. 이거 두 가지 다 외우셔야 돼요. 1형에 들어가는 거는 사람과 포유류에 속합니다. 2형으로 가볼게요. 2형은 사망률이 일정하다. 밀줄 쫙, 밑줄 쫙. 사망률이 일정하다. 사망률이 일정하다. 거기에서 조심해야 될 거. 사망 개체 수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여기는 틀립니다. 사망 개체 수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틀려요. 오케이? 사망률이 일정하다고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왜냐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사망률이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딱 봐도 2는 지금 직선 1차 함수 그래프니까요. 로마 숫자 2형은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기울기가 일정한데 선생님, 개체수가 일정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기에는 왜 얘가 개체수가 일정하다고 할 수가 없냐면 X축은 20, 20, 20, 20, 20으로 해가지고 딱 스케일이 그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 Y축이 1110이에요. 즉 로그 스케일을 띈다고요. Y축은 로그 스케일을 띄고요. X축은 그냥 우리가 평범한 대로의 그 스케일을 띄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망 개체수가 일정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Y축과 X축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꼭 조심해야 돼. 그런데 이걸 지금 이렇게 내가 강조한다고 해서 니네들이 시험 문제에 안 틀리냐? 엄청나게 혹시 누구니? 민준이구나. 민준아, 무슨 고등 래퍼처럼 하고 왔어. 전혀 못 알아보게. 씨, 네가 갱스터야? 씨, 나 누가 내 수업에 이렇게 불쑥 들어오지? 나 그래가지고 다른 반 수업인 줄 알았어. 근데 다른 반은 지금 명일여고랑 상일여고밖에 없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여자애는 아니야. 그래서 누구지? 이러고 있었네. 자, 어딘지 좀 알려줘. 그리고 승준아, 너가 옆에 있는 우리 금쪽이 좀 챙겨줘. 알겠지? 자, 봅시다. 그래서 이 형은 우리가 히드라형 동그라미 그 다음에 다람쥐 위에다가 설치류라고 적어주세요. 설치류가 보통 쥐과입니다. 쥐, 햄스터, 다람쥐, 그리고 쥐 새끼들 또 누구 있냐? 하여튼 제리, 하여튼 등등등등 있다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조류. 이거 조류. 너희들 조류에도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벌드랑 RG라고 부르는 그 해조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벌드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사명 갑니다. 사명은 출생수는 많지만 초기 사망률이 높아. 밑줄 쫙.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어류들입니다. 어류들은 바닷속에서 알을 열나게 낳는단 말이야.
하지만 걔네들이 보통 천적에 의해서 먹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결국 초기 사망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네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제 아무리 생각해도 그 그래프가 이해가 안 가. 선생님, 일형은요 초기 출생 개체수가 적고요, 3형은요 초기 출생 개체수가 많은데요, 얘네를 왜 다 1000마리부터 시작해요? 그 이유는 또 존곡선의 정의 자체가 똑같은 개체수만큼 태어났을 때 어떻게 죽어나가는가를 살펴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0마리를 똑같이 일정하게 시작을 해줘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외워두셔야 됩니다. 예, 알겠죠?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계속 왜 했냐면 바로 개체군 내 상호작용과 개체군 간 상호작용이 뭔지를 알아보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개체군 내 상호작용부터 일단 가보고 갑시다. 개체군 내 상호작용은 어디에 있냐면 182페이지에 있어요. 자, 182페이지로 옵니다. 민준아, 정신 차려. 알겠지? 둘 중에 하나의 모자는 벗어줬으면 좋겠는데. 딱 봐도 둘 다 이중으로 껴있어서 내가 너가 자는지 듣는지를 모르겠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벗어봐. 자, 봅시다. 개체군 내 상호작용 갈게요. 자, 개체군 내 상호작용은 이렇게 됩니다. 자, 가볼게. 예시를 외워야 돼. 개체군 내 상호작용에는 뭐가 속하는지를 일단 외워야 돼. 자, 첫 번째 갑니다. 텃세. 자, 내가 예를 들어볼게. 나한테 길게 들었던 우리 수연이가 길게 들었으니까, 만약에 갑자기 갑툭튀 다음 주에 환영구 신규생이 들어온다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 그래가지고 뭐 생태계 다 나갔는데 들어온대. 우리 애는 필요 없대. 보충 같은 거 필요 없대. 다 했대. 그래가지고 들어오겠대. 근데 이제 막 수연이가 나한테 길게 들었으니까 갑자기 저기서 이제 한영구 신규생이 딱 들어와. 그래서 여기 앉았단 말이야. 여기 앞에 앉았어. 그러니까 수연이가 그대로 계속 그 신규생을 째려보는 거야. 씨발이란 뭐지? 아씨, 어디 짬찌 새끼가 들어와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건방지 새끼.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에 갑자기 애가 앉아있는 갑자기 책상 냅다 발로 까. 그래가지고 야, 너 뭐냐? 너 씨발 누가 허락도 없이 들어오냐? 그래가지고 하는 게 뭐야? 이거? 텃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걸. 그렇죠. 그런데 봐봐, 만약에 한영구 신규생이 강아지를 업고 왔어. 막 우리 강아지가 놔둘 데가 없다면서, 추석 기간에 놔둘 데가 없다면서 막 들고 왔어. 그런데 그 강아지를 옆에 딱 놔뒀는데 우리 수연이가 강아지를 존나 째려봐. 저 새끼 뭐지? 저 씨발 띠껍게 생긴 애 뭐지? 이거 뭐야? 이런 거를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즉 텃세라는 건 뭐야? 같은 종한테만 부릴 수 있어. 같은 종. 오케이? 사람한테만 부릴 수가 있다고요. 수연이는 사람이니까 사람한테만 텃세를 부릴 수 있고, 강아지한테는 텃세를 못 부린다는 거예요. 아니, 강아지한테 막 수연이가 강아지를 존나게 째려봐. 그러면 강아지는 뭐 하고 있을 거야? 이질하고 있을 거 아니야. 쟤 왜 나 째려보지?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야? 바로 텃세는 같은 종끼리만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었으니까요. 개체군 내 상호작용의 결국 가장 큰 중심축은 뭐야? 개체군 내니까 개체군의 정의에 의해서 하나의 종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같은 종끼리만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텃세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세력권입니다. 바로 세력권. 세력권이라는 거는 본인이 차지한 생활 공간이다. 마치 너네들 책상 막 붙어있는 애들끼리 너 여기 이상 넘어오지 마 했던 거 다 세력권이라고요. 나의 범위에 다른 개체가 들어오는 걸 막는다는 거죠. 오케이? 세력권이 언급됐다 그러면 무조건 텃세예요. 오케이? 자, 얘들은 뭐가 있냐? 은어까치, 종날새, 물개, 치타 중에서 은어까치 잘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은어랑 까치 잘 외워두시길 바래요. 순위제로 갑니다. 순위제는 이런 거예요. 자, 한영구 갑자기 다음 주 화요일부터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학력 증진을 위해서 전교 1등부터 차례대로 밥을 먹는데, 점심시간에. 그리고 맨 꼴등은 남들이 다 가져간 이후에 먹을 수 있는 거야. 존나 서럽지. 그건 이런 거 뭐라고 해? 순위제라고 하는 거예요. 순위제, 오케이?
1등부터 꼴등까지가 정해져 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로 닭이에요. 닭. 닭의 모이쪽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닭들을 기른단 말이야. 거기에 내가 딱 모이를 갖다 놨어. 그러면 1등 닭부터 이렇게 쫙쫙쫙 걸어오더니 1등 닭부터 다 먹고 그 식사를 마치면 2등 닭이 와서 먹어요. 오케이? 그게 닭의 모이 쪽이라고 하는 순위제 얘기고요. 리더제. 리더제는 뭐야? 우리나라 같은 거죠. 대통령 뽑고 그 리더 밑에 있는 사람들. 오케이? 그래서 하나의 리더가 우리를 이끄는 거. 그걸 리더제라고 하고 기러기가 대표적입니다. 사회생활.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협력하는 거 밑줄 쫙. 가족생활. 혈연관계 개체들이 모여 생활하는 거 밑줄 쫙. 그래서 예시들 잘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내가 거기 생태계 출제 포인트 4에다가 이제 기출문제들에 대한 선지들을 쫙쫙쫙쫙쫙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내가 다 예시를 박아놨고요. 거기서 너네들이 살펴볼 거는 184페이지. 잠깐만 볼게요. 자, 1번부터 10번까지고요. 11번은 지워주세요. 11번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데 잘못 들어가 있거든요. 11번만 지우세요. 필요 없는 예시예요. 11번은. 자,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얘네들이 어떤 계층은 내 상호작용에 속하는지를 봅시다. 자, 1번부터 갑니다. 은어가 세력권. 세력권 동그라미. 세력권이면 내가 뭐라고? 텃세. 그렇지. 2번. 자기 영역. 누가 봐도 텃세입니다. 그렇죠. 높은 순위. 순위 적혀있는 순간 순위제입니다. 4번. 우두머리. 리더. 딱 봐도 리더제입니다. 5번. 서로 다른 일을 함. 사회생활이죠. 6번. 이를 분담하여 협력함. 예, 사회생활이라고 했어요. 수컷 개구리는 암컷 개구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역. 텃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닭을 모이조는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순위제. 오케이? 우두머리 늑대. 리더제. 순위를 정한다. 순위제. 이런 식으로 해서 너네들이 다 알아내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계층은 내 상호작용이 5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뭐뭐 있나요? 텃세, 순위제, 리더제, 가족생활, 그 다음에 사회생활. 이렇게 5가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계층은 간 상호작용으로 가봅시다. 계층은 간 상호작용은 어디에 있냐면 190페이지에 있어요. 자, 이제 계층은 간 상호작용인데 잘 봐. 계층은 간 상호작용에는 자, 뭐가 있냐? 첫 번째 경쟁이 있습니다. 경쟁 동그라미. 존나 중요하고요. 경쟁 중요하기를 말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중요해요. 경쟁부터 가볼게요. 자, 경쟁이란 건 뭐냐면 자, 생태적 지위가 유사한 두 개체군 밑줄 쫙. 자, 이제는 개체군 간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다른 종끼리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종끼리. 오케이? 또 다른 종끼리가 아니어도 돼. 같은 종이어도 다른 지역에 사는 같은 종이어도 되겠죠. 다른 지역에 사는 같은 종이어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종이어도 되고요. 오케이? 즉 우리 고덕동에 사는 비글이랑 저기 LA에 사는 비글이랑 당연히 다른 개체군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개체군 간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종간 경쟁이라는 건데 생태적 지위가 뭐냐? 거기 생태적 지위 동그라미 치고 생태적 지위란 먹이지위 플러스 공간지위라고 적어주세요. 먹이지위 플러스 공간지위. 먹이지위 플러스 공간지위. 그거를 통틀어서 우리는 생태적 지위라고 합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마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우리 민준이랑 승민이가 수업 끝나고 치킨 먹고 싶어서 치킨을 먹으러 갔어. 저희 호치킨으로. 오케이? 그런데 민준이도 닭다리를 좋아하고 승민이도 닭다리를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저놈의 미친 호치킨집이 닭다리를 하나만 줬어. 걔 선 넘게 말이야. 그러면 이제 둘이서 존나 눈치 볼 거 아니야. 누가 먼저 처먹을지 존나 눈치 볼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게 바로 먹이 지위가 겹치는 거예요. 오케이? 먹이 지위가 겹치는 거라고. 똑같은 먹이를 먹는다. 그런데 자, 공간 지위까지 똑같아야 돼. 왜? 자, 경쟁이 일어나려면 공간 지위도 똑같아야 되는 일은 당연하죠. 만약에 승민이가 민준이랑 헤어졌어. 야, 우리 치킨 먹자 하면서 헤어졌어.
근데 승민이는 승민이 집 가서 치킨을 시켰고, 그 다음에 민주이는 민주이 집 가서 치킨을 시켰단 말이야. 둘이 경쟁할 리가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없을 거 아니야.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먹이를 먹을 때만 경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요. 오케이? 즉,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생태역 지위라는 거는 생태역 지위라는 거는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를 합한 거를 생태역 지위라고 하는데, 둘 중에 하나의 지위만 달라도 경쟁이 일어날 수 없어요. 둘 다 똑같아야만 경쟁이 일어납니다. 둘 다.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자, 두 개체군에게 모두 다 손해이다. 먹이 경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 왜? 같은 치킨을 먹는다고 쳐. 같은 공간에서. 그러면 존나 눈치 봐야 될 거 아니야. 저 새끼가 더 먹나 내가 더 먹나 막 눈치 봐야 된단 말이야. 짜증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두 개체군 모두에게 다 손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봐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 얘가 단독 배양했을 때야. 단독 배양. 단독 배양이라는 건 뭐냐면 따로따로 배양했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 내가 A 개체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B 개체군이 있어요. 당연히 Y축은 개체수예요. 생장 곡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까랑 그래프 똑같습니다. X자형 곡선으로요. 자, 그랬는데 얘네는 내가 혼합 배양했어. 혼합 배양하게 되면 당연히 자, 경쟁이라면 두 개체군 모두에게 다 손해여야 되기 때문에 개체수가 이렇게 줄 수밖에 없어요. 개체수가 줄 수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오케이? 저기에 비해서 여기가 훨씬 더 개체수가 줄었죠. 개체수가 준다라는 거는 결국 손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를 입으면 무조건 생장곡선의 환경 수용력이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요. 오케이? 이득을 챙기면 위로 올라가고요. 그런데 경쟁은 둘 다에게 손해라고 했기 때문에 둘 다 내려간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경쟁 베타의 원리.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경쟁 베타 원리. 자, 경쟁 베타 원리라는 건 뭐냐면 바로 둘 중에 한 개체군만 살아남고 둘 중에 한 개체군은 죽어버린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결국 경쟁을 하다 보면 둘 중에 한 놈이 우리 사람처럼 우리 이제 협약해가지고 더 이상 싸우지 맙시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경쟁에는 무조건 자연생태계에서 경쟁을 한 놈이 살아남을 때까지 경쟁을 하는 겁니다. 한 놈이 살아남을 때까지. 그래서 한 개체군이 이렇게 살아남고요. 한 개체군이 이렇게 다 죽어버리면 그럼 우리는 경쟁이라고 하고, 둘 중에 하나의 개체군이 다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됐다라고 해줘요. 근데 내가 여기 구간을 1번으로 삼고요. 여기 구간을 내가 2번으로 삼아볼게요. 거기 그래프 있죠? 경쟁 베타 원리 그래프 있죠? 오케이? 자, 1번 구간에는 2번 구간 비교해볼게. 2번 구간에는 비개체군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비개체군이 경쟁 베타의 원리에 의해서 제거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1번 구간에는 자, 비개체군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아직 살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숫자 1번 구간에는 아직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경쟁 베타 원리는 무조건 둘 중에 한 놈 다 죽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로마 숫자 1번 구간에는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됐다고 할 수 없다고요. 이거 은근 많이들 틀립니다. 처음에.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 제가 일부러 구간 1, 구간 2 명시해 놓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이거 경쟁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 종간이라는 거 좀 볼게요. 우리가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이 경쟁이란 단어가 무조건 개체군 간 상호작용에서만 쓰였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 이 경쟁이란 단어 자체가 개체군 간 상호작용에만 쓰이는 단어였다고요. 근데 잘 생각을 해봐. 너네들은 경쟁 안 해? 너네들도 경쟁하잖아. 근데 너네들 전부 다 같은 종이란 말이야. 사람이라는 종으로.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바뀌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야. 같은 종이어도 경쟁은 일어나는데? 라는 생각을 한 거지. 따라서 교육과정이 바뀌고 나서 종간이란 말이 추가가 됐어. 오케이? 즉 경쟁이란 단어가 더 이상 개체군 간 상호작용에만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고요. 종내 경쟁도 있을 수가 있어요. 종간 경쟁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일단 경쟁이란 단어는 관습적으로 개체군 간 상호작용에만 쓰이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출제를 했는데 경쟁이라고만 출제를 했다. 그러면 종간 경쟁일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죠?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분서로 갑니다. 자, 분서는 자, 거기에 밑줄자. 과도한 경쟁을 피해 밑줄자. 아하! 결국 분서라는 거는 이렇게 볼 수 있어. 바로 경쟁을 피하는 것이다. 우리 둘 다 경쟁을 하다가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을 것 같아. 우리 둘 다 죽을 것 같아. 야 그만 싸우자 해서 한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분서라는 거는 뭐야? 경쟁의 결과물이야. 경쟁을 하다가 우리 둘 다 이제 다 멸종할 것 같아. 그만 싸우자 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두 가지의 분서가 있어요. 공간 분서와 먹이 분서가 있어요. 공간 분서. 야 그래 너가 위층 살고 내가 아래층 살게. 오케이? 먹이 분서. 야, 내가 닭다리만 먹을게. 너는 뭐 닭가슴살만 먹어. 너 헬창이니까. 오케이?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 오케이? 먹이 분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식과 피식갑니다. 아니다. 미안. 공생과 기생부터 할게요. 포식과 피식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거기 포식과 피식에는 3번에는 별표를 박아놓고요. 공생과 기생부터 합니다. 자, 공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상리공생. 그리고 두 번째 편리공생. 거기 4번에 있습니다. 상리공생과 편리공생이 있어요. 오케이? 자, 이거 한자어예요. 상리, 서로 상자, 이득할 때 이자입니다. 서로에게 이득인 것. 오케이? 서로에게 이득이면 당연히 얘들아 어떻게 되겠어? 둘 다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프가. 편리공생은 뭐야? 편, 한쪽만, 리, 이득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편리공생은 뭐야? 한 놈한테 이득이고 한 놈한테는 영향이 없어요. 즉, 둘 중에 A만 올라가고 B는 그대로야. 편리공생이야. 둘 다 올라가야 돼. 그러면 뭐야? 상리공생이야. 뭔 소리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런데 예시를 외우는 게 중요해요. 자, 거기 예시. 자, 상리공생은 흰동가리와 말미잘 동그라미, 뿌리옥박테리아와 콩과식물. 이거 두 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어쩔 수 없어. 생태계는 그냥 암기가 답이야. 오케이? 콩과식물, 뿌리옥박테리아, 마지막 흰동가리, 말미잘. 흰동가리 뭐냐면 너희들 니모를 찾아서 봤어? 그 니모가 흰동가리야. 근데 이게 왜 상리공생이냐면 이게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해줄게. 그냥 흰동가리가 니모가 흰동가리거든요. 딱 봐도 이 새끼 존나 연약하게 생겼죠. 니모 새끼 딱 봐도 거기 뭐 팔 하나 존나 짧아가지고 막 이질하고 있잖아. 오케이? 근데 니모 새끼가 딱 봐도 연약하게 생겼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말미잘도 이거 생명체거든요. 얘도 어찌됐든 그럼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흰동가리가 워낙 연약하니까 말미잘이 야, 내 품에서 살아. 너 밖에 나가면 죽으니까 내 품에서 살아. 라고 해서 안식처를 제공을 해줘요. 말미잘이 흰동가리한테. 근데 그러면 도대체 말미잘이 얻는 이득이 뭐냐? 바로 흰동가리 이 새끼가 지가 연약하게 생겼으니까 포식자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포식자들을 이렇게 쓱 가가지고 포식자를 유혹해 온다고. 그래서 막 도망쳐와. 말미잘한테. 그럼 말미잘이 그 포식자를 잡아쳐서 먹어버려. 오케이? 즉 뭐야? 흰동가리 씹새끼가 따로 없어요. 이거. 그냥 완전 개삐끼 새끼란 말이야, 사실. 그러니까 니모를 찾아서 절대 좋은 게 아니야. 보여주지 마. 절대. 알겠지? 이거 완전 성인 애니메이션이에요, 사실. 흰동가리 이 새끼 아주 그냥 씹새끼가 따로 없다고요. 오케이? 자, 뭐라고? 흰동가리, 말미잘은 흰동가리한테 안식처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흰동가리는 먹이를 제공해준다. 지가 제공할 수는 없으니까 불러 모아서 툭 하고 채간다. 말미잘이. 오케이? 그래서 상리공생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편리공생. 이거 두 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황로와 물소는 거의 안 나와요. 빨판상어와 거북, 수미고기와 해삼. 이거 두 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오케이? 빨판상어와 거북, 수미고기와 해삼. 이거 두 가지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자, 기생 갑니다. 기생 뭐예요? 딱 봐도 한 놈한테 이득, 한 놈한테 손해죠. 그렇죠? 한 놈한테 이득, 한 놈한테 손해. 누가 손해를 입나요? 숙주가 당연히 손해를 입고요. 기생 당연히 뭐야?
기생하는 기생충, 걔가 이득을 얻을 거예요. 오케이? 그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대망의 포식과 피식과 하자고요. 포피. 자, 포피는 포식자가 있고 피식자가 있어요. 프레데터라고 하는 포식자는 당연히 먹이를 먹는 애고요. 프레이라고 하는 피식자는 당연히 먹이를 먹힘 당합니다. 얘가 먹이고요. 얘가 먹는 애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먹는 애가 개체수가 많아야 돼? 먹이가 개체수가 많아야 돼? 먹이가 개체수가 많아야 돼요. 아하, 일단 개체수로서 나눌 수가 있어요. 얘가 개체수가 무조건 많아야 돼요. 개체수가 무조건 많아야 된다고? 그러면 한번 볼게. 자, 포식자는 당연히 일방적으로 먹으니까 얘는 일방적인 이득을 취하고요. 얘는 일방적인 손해를 취해요. 일단. 그런데 얘네들은 일방적인 이득, 일방적인 손해라고 해서 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얘가 그런 단순 무식한 그래프를 띄지 않는다고요. 얘네들은 주기적 변동을 합니다. 아이고, 주기적 변동을 하는 그래프를 띄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래프처럼 된다고요. 오케이? 그럼 잘 생각해보면 잘 봐봐. 자, 포식자가 증가한대. 자, 포식자가 증가한대.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피식자는 감소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당연히 피식자가 감소하니까 포식자가 감소할 거야. 그러면 포식자가 감소하니까 피식자는 늘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피식자가 늘게 되면 당연히 포식자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포식자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그럼 포식자가 증가하니 피식자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 이런 식의 뭔가 변동, 주기적 변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너무 못생기게 그렸으니까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자면 이렇게 이런 그래프를 띄울 수가 있다고요. 개체수가 많은 놈이 무조건 피식자니까 얘가 피식자고 얘가 포식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학교 내신에서 잘 봐봐. 내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다 보여줄게. 자, 첫 번째. 자, 일단 너네들은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 Y축의 단위를 확인합니다. Y축의 단위. 오케이? 자, 여기에 보면 내가 여기 보라색을 A 개체군이라고 하고요. B를 초록색 개체군이라고 합시다. 만약에 양쪽의 단위가 같다. 양쪽에 스케일이 같다. 100, 그 다음에 200, 300, 100, 200, 300으로 똑같다. 그러면 무조건 위에 있는 그래프가 피식자예요.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요. 오케이? 그런데 A 개체군이 단위가 10마리씩으로 되어 있고요. 한 눈금당 10마리. 그 다음에 B 개체군은 한 눈금당 1000마리라고 잡아버린다면 초록색은 밑에 그래프여도 이미 개체수가 저기보다 많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B 개체군이 피식자가 됩니다. 밑에 있어도.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이거 그래프를 조금 못 그려서 그렇지. 그래프를 못 그려서 그렇지. 그래프가 잘 교묘하게 잡혀 있으면 Y축의 단위부터 일단 확인해요. 자, 이거 뭐 닮았어? 너희들 수학에서 배우는 거. 무슨 그래프 닮았어, 이거? 사인함수 그래프 닮았죠? 이 사인함수 그래프 나올 때는 Y축 단위 먼저 확인하라. 첫 번째, Y축 단위를 먼저 확인해. 같다면 위에 있는 그래프가 피식자, 밑에 있는 그래프가 포식자야. 오케이? 왜? 개체수가 많은 애가 피식자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축의 단위가 다르다 하면 무조건 단위가 큰 놈이 피식자예요. 알겠죠? 왜? 개체수가 많으니까. 오케이?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얘가. 자, 그런데 너네들 수학 좋아하니까 내가 이걸 수학이랑 조금만 더 연결을 시켜볼게요. 자, 한번 물어나 봅시다. 사인 함수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나요? 사인 함수의 출처가 뭐예요? 사인 함수가 뭐로부터 비롯되어서 나온 거죠? 라고 생각해보면 단위원으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렇죠? 단위원에서 우리가 사인 함수 그래프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사인 함수 그래프가 출제가 되면 당연히
단위원 그래프도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단위원 그래프도 나온다고요. 이렇게요. 물론 단위원은 원점이 중점이지만 0.0이지만 0,0이지만 얘는 지금 이렇게 띄어 있습니다. 1사분면에다가 이렇게 그려줘요, 우리가. 이렇게 1사분면에 있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자, 여기는 이렇게 놓고 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칩시다. 그리고 내가 여기를 볼게요. 여기는 뭐 A개체군이라고 하고 여기를 B개체군이라고 해볼까요? 자, 그럼 봅시다. 이럴 때는 아무 구간이나 잡는 거야. 아무 구간이나. 오케이? 자, 보면 아무 구간 내가 여기 딱 잡아볼게. 여기.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이렇게 따라가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 오케이? 직사각형으로 정사각형으로 따라가는 게 가장 답이거든. 그럼 잡아. 어떻게 되냐면 A개체군이 증가하니 미안하다. B개체군이 증가하니 A개체군이 증가하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그럼 뭐야? B가 늘어나니 A가 늘어나네. B가 늘어나니 A가 늘어나네. P식자가 증가하니 포식자가 증가하네.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뭐야? 결국 얘가 P, 얘가 포야.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이 그래프도 달라져야 되겠죠. Y축의 단위가 똑같다면 지금 이 위에 있는 애가 포식자 그래프인 위에 있는 그래프가 P식자 그래프인 초록색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밑에 있는 그래프가 여기 있는 포식자 그래프인 뭐라고 해야 돼? 보라색으로 나타나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됐으니까 뭐 이렇게 하여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다시 그릴게요, 그냥.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자, 저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엮어서 출제한다면 이렇게 엮어서 출제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은 여기 있는 구간을 일로 대입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볼게. 지금 P식자가 늘어나니 포식자가 증가하네야. 그럼 볼게. P식자가 늘어나니 포식자가 늘어나네. 이런 구간으로 살펴볼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거 조금 더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되겠구나. 보면 얘 조금 더 촘촘하게 그려보자면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죠? 어찌됐건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다고요. P식자가 증가하니 포식자가 증가하네. 이런 구간으로 살펴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주황색 구간이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남은 그러니까 출제 요소 세 가지를 다 짚어드린 겁니다. 여기 있는 사인 함수 그래프의 P4 판단, 여기 있는 단위원 그래프의 P4 판단, 마지막 얘랑 엮어서 출제했을 때 여기 구간을 일로 대입 또는 여기 있는 구간을 일로 대입시킬 수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 오케이? 이게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개체군 간 상호작용이에요. 오케이? 조금 우리 통합과학에 했던 생태계랑은 조금 다르죠. 근데 그거 어쩔 수가 없고요. 알겠죠? 191페이지로 잠깐 넘어올게요. 그래서 좀만 집중해. 알겠지? 1시간 뒤에 끝내줄 거야. 알겠지? 1시간 뒤에 끝내줄 거니까 좀만 집중해. 알겠지? 자, 갑시다. 개체군 간 상호작용. 우리 쉬는 시간은 드릴 수가 없어요. 2시간짜리니까 임팩트 있게 딱 끝나고 바로 보내드릴 거야. 알겠지? 자, 개체군 간 상호작용으로 갑니다. 자, 선지 분석. 자, 슬라소니의 눈 십도기를 잡아먹는다. 개체군 간 상호작용의 포피. 오케이? 그 다음, 공과식물 뿌리오박테리아. 내가 무조건 상리공생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자, 요 따개비. 개 중요해. 이거 따개비 시험 문제 존나 잘 나와. 오케이? 잘 봐. 자, 이게 뭐냐면, 얘는 조금,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게 문제 상황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만조의 수면이 뭐야? 물이 끝까지 찼을 때야. 간조의 수면이 물이 끝까지 빠져나갔을 때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문제 조건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거 문제 상황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종 A는 건조에 대한 내성이 강하다. B는 건조에 대한 내성이 약하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물이 끝까지 차야 오는 그 만조의 수면에 종 A가 존나 많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육지 쪽에 훨씬 더 가까이 사는 따개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간조의 수면 쪽에 사는 동그라미 종삐는 당연히 물이 깊은 곳에 사는 조금 더 당연히 수면 쪽에 사는 바다 쪽에 사는 따개비라고 볼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 상황이 뭐라고 또 주어지냐면 봐봐. 종 A를 제거했을 때 종 B는 만조의 수면 가까이 있는 그 구간까지 살 수가 없으며 종 B를 제거했을 때는 종 A는 밑에 간조의 수면에 있는 그 구간까지 살 수가 있다 라고 주어져요. 다시 한번 종 A를 제거해봐. 그러면 종 B가 만조의 수면 그쪽에 있는 영역까지는 살 수가 없대. 그런데 종 A는 밑에 있는 종 B를 제거하게 되면 간조의 수면 그쪽까지 살 수가 있대.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오케이? 그럼 잘 봐. 그 종 A만 사는 구간을 종 B만 사는 구간을 라고 한번 너네들 필기해봐봐. 종 A만 사는 구간을 종 B만 사는 구간을 라고 했을 때 나에 종 B가 살지 않는 이유는 경쟁 베타 원리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한번 말을 해볼게. 많이? 다시 한번 나 지역에 종 B가 살지 않는 이유는 경쟁 베타 원리에 의해서 제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냐고. 아니야. 왜? 원래부터 종 B가 못 산다고. 거기에는 종 B가 원래부터는 나 지역에 살지 못한다고요. 그럼 뭐가 겹치지 않아? 공간지기가 겹치지 않아. 공간지기가 안 겹치는데 어떻게 경쟁이 일어나냐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 지역에 종 B가 살잖아. 종 B만 살잖아. 종 A가 없잖아. 그건 뭐라고 볼 수 있어? 경쟁 베타 원리라고 볼 수가 있어. 왜? 종 B를 제거하면 A는 살 수가 있거든. 거기는. 오케이? 종 B를 제거하면 종 A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결국 종 B가 걔를 밀어낸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 지역은 경쟁 베타 원리 적용되니 안 되니? 안 된다. 둘 다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 이거죠. 자, 4번. 생태혈지기가 중복되는 새 종의 새가 경쟁을 피하기 위해 딱 봐도 뭐야? 분사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단독배양과 혼합배양 봅니다. 천천히 넘어와요. 단독배양과 혼합배양 볼게요. 혼합배양. 딱 그래프 봤을 때 뭡니까, 이거? 경쟁 베타 원리입니다. 그러면 경쟁했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3번 그래프 가볼게요. 밑에 3번 그래프. 잘 봐. 자, 단독배양 했을 때 A는 그만큼, B는 그만큼 살 수 있대요. A는 B를 혼합시켰어. 잘 봐. 자, 루머차 1번 구간에 원래 B가 살 수 있었지. 혼합배양하니까 종 B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그럼 뭐야? 경쟁 베타의 원리에 의해서 B가 제거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로마 숫자 2번 구간의 오른쪽 보면 로마 숫자 2번 그래프의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종 A가 못 살죠. 그러면 종 A도 역시나 경쟁 베타 원리에 의해서 제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 숫자 2번 구간은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이 안 된다고요. 자, 근데 내가 시험 문제를 한번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해 볼게. 자, T2 이상의 온도에서 A가 살지 못하는 이유는 경쟁 베타 원리에 의해서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볼게. T2 이상의 온도에서 A가 살지 못하는 이유는 경쟁 베타 원리에 의해서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연히 틀려요. 왜? 애초부터 못 살거든요. 그렇죠? 단독 배양식을 보시면 된다고요. 그 정도 포피는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 좀 풀고 갈게요. 유형 1번 좀 풀어주시고요. 유형 1번과 유형 4번, 유형 1, 4, 유형 1번, 4번, 그리고 7-1번 이렇게 풀게요. 유형 1, 4, 7-1번입니다. 쉽죠, 얘들아?
아니, 유전에 비하면 쉽잖아요. 일단 제가 시험 기간이 한 달이 남아서 보라랑 클릭 엔젤을 전부 다 드렸거든요. 즉 한영고 너네들이 해야 될 숙제는 내신 1주차, 2주차 숙제를 하시고요. 즉 세포 분열까지만 다 푸세요. 산암의 유전부터는 시간이 남는 아이들만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시간이 남는 아이들만. 그리고 보라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라가 다 끝냈으면 클릭 엔젤로 넘어오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냐? 괜찮아? 더워? 알았어. 내가 놔둬줄게. 선생님한테 왜 준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보다 나이가 더 많으니까. 얼굴 좋다. 뭐라고? 글쎄요, 나? 그럼 오늘 왜 그렇게 근데 머리를 안 감고 너 내려가면 안 되냐? 결국 우리 학원 4명의 강사가 추석 연휴부터 아침에 족뱅이까지 다 모였네 결국. 우리는 왜 못 쉬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 청원하면 수업한대니? 왜? 토요일만 쉴까요? 토요일만 쉰대? 바람직한 학원이네. 우리 분당 쪽, 내가 분당 쪽에도 수업한다고 했잖아. 분당 쪽은 금토일 다 쉬어. 안 온대 강사들이. 한마디 하려다가 말았어. 그냥 그만둘 학원이라서 이제. 근데 거기 다들 틀들밖에 없어가지고 또 이제 추석을 세야 되니까 근데 이해를 했어요. 물론 우리 원장쌤이 또 나이 연령대가 그렇게 되셨는데 원장쌤 가족끼리 모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했어? 그래서 한영고는 10월 20일쯤에 끝난다고? 너희들 그런데 그 안에 유전 진도 다 나갈 수 있대? 생태계도 이렇게 천천히 나가는 판국에 유전은 다 나갈 수 있대 그 사이에? 아니, 이해를 못하겠네. 생태계 이제 10일 다 했어요. 10일 11? 네, 앞에 것만. 아. 일단 저는 오늘 중요한 거 위주로 조금 다루고요. 짜잘짜잘한 거 월요일날 조금 할게요. 알겠죠? 오늘 중요한 거라고 하면 이제 곧 천이랑 방영국법 먼저 하고
그다음에 뒤에 질소순환을 먼저 할게요. 질소순환을 니네들 오지게 못 외워서 질소순환을 먼저 패야 돼요. 질소순환은 진짜 많이 애들이 까먹거든요. 이건 고3 때 가서도 까먹어요. 알겠죠? 질소순환 매우 중요하니까. 질소순환 심지어 올해 9월 문평에도 나왔어요. 근데 올해 9월 문평에도 질소순환은 오답률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심지어. 자, 얼추 해결이 됐을까나? 방영국법 테스트는 언제 본대? 그러니까 테스트래. 그 뭐야? 그거. 아, 몰라? 수행평가는 아직 안 봤어? 방영국법 수행평가 보는 건 확실하고? 알겠습니다. 방영국법 수행평가 보내니까 오늘 방영국법 하고, 오늘 방영국법을 해야 너네들 방영국법 숙제를 해오겠죠? 물론 내가 진도를 나간다고 해서 숙제를 하는 거는 또 다른 별개의 일이지만, 오늘 천이 말고 천이를 하려면 양엽, 음엽을 해야 되니까 방영국법을 하고 질소순환을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광합성량이랑. 그럼 다음 주에 천이를 끝내면 되겠네. 자, 일단 갑시다. 문제 바로 풀게요. 자, 기업법 운동입니다. 개체군 A는 여러 종으로 딱 봐도 틀렸지? 개체군 A는 내가 하나의 종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기업 동그라미는 개체군 내 상호작용입니다. 개체군 내 상호작용은 당연히 사회생활 예로 속하죠. 가와 나는 모두 디귿. 자, 그럼 볼게요. 빛의 파장에 따라 해조류의 분포. 그럼 뭐야? 이거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준 경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줬으니까 이거 뭡니까?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들아 진짜 미안하지만 이 작용이란 단어는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안 쓰는 단어예요.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작용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오케이? 작용이란 단어 대신 그냥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줬다 라고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작용과 반작용을 알려준 이유는 너네들은 내신이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왜냐면 김태하 쌤이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오케이? 그런 말 안 했어? 가르쳤어요. 그렇죠? 이게 이거. 두 분 다 가르쳤어요. 두 분 다.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분명 그 신참쌤, 그 남자쌤 있지? 그 남자쌤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작용이라는 단어를 안 가르쳤거든요. 그 선생님이 성덕고에 있을 때. 그런데 분명 김태하 쌤의 압력에 의해서 가르치지 않을까. 왜냐면 김태하 쌤이 더 짬이 높으니까요. 원래 어쩔 수 없어요. 김태하 쌤도 그래도 많이 순해진 거예요. 종철이 압력에서 벗어났잖아요. 종철이가 있을 때 이거보다 더 심했어요. 그런데 그나마 좀 나아진 거야, 사실. 어찌됐건,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단어는 이번 교육과정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하실 때는 빼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신이라서 어쩔 수 없이 짚은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내가 뭐까지 했니? 나 하시면 되죠? 지렁이에 의해서 토양의 통기성. 그러면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준 경우이기 때문에 얘는 반작용이라고요. 그렇죠? 그거 나눌 수 있어요. 이거 작용 반작용 오지게 못 외워요. 알겠죠? 근데 잘 외우셔야 됩니다. 자, 다는 텃세 넙. 뭡니까 이거? 분서입니다. 분서. 그렇죠? 분서. 선생님, 얘가 텃세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어찌됐건 얘네들 서로 다른 세력권을 형성한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종마다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종마다 라는 거는 당연히 뭐야? 다른 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수랑 감소, 옥수수 생성처에 당연히 작용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작용이기 때문에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준 리을 맞습니다. 분해자 당연히 생물적 요인이죠. 자, 분해자 얘들아 무슨 영양생물? 종속 영양생물이야. 이것도 어마무시하게 까먹는다. 내가 그래서 알려드렸어요. 자, 4번 갑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부터 기억 동그라미 유나야.
무슨 생장곡선? 이거 무슨 적 생장곡선이야? 이론적 생장곡선, 니은은 실제 생장곡선이에요. 두 개의 차이는 수빈아, 기억은 뭐가 있고 니은은 뭐가 없어? 네, 환경정이 없을 때고요. 기억은요. 그리고 니은은 환경정이 있을 때예요. 그렇죠? 그리고 A, B, C. 자, 그러면 지원아, A는 무슨 형? 몇 형이야, 이거? A? 기억나? A는 1형, B는 2형, C는 3형 그래프라고 했고요. A에 속하는 거, 즉 1형에 속하는 거는 사람과 포유류형. 그렇죠? B, 2형에 속하는 거는 설치류, 그 다음에 히드라형. 오케이? C, 3형에 속하는 거는 굴형, 어류형이라고 합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자, 1번부터 갑니다. 구간 2에서 기억과 니은의 개체수 차이는 환경정. 오케이, 콜. 니은, 개체상의 경쟁은 1과 3 중에서 3이 더 심하다. 그 이유는 3의 개체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3번. T1일 때 출생률, 사망률 비교합니다. 얘들아, 당연히 개체수가 어찌됐건 증가하고 있잖아. T1일 때. 아니야? 개체수가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생장률이 0보다 크니까요. 뭐, 생장률이 뭔데? 기울기. 기울기가 0보다 크니까요. 자, 그럼 생장률이 개체수 증가율이었어요. 개체수 증가율이 0보다 크려면 당연히 사망률이 높아야 되니 출생률이 높아야 되니 출생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생률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대형 포유, 네, A 맞고요. B, 생존율은 일정합니다. 선생님 사망률 아니었어요? 사망률이 일정하다라는 걸로 보시는 게 사실 더 맞는 말이긴 해요. 사망률이 더 사망률. 어찌됐건 생존율이 T2와 T3를 비교할 수가 사실 없는 거예요. T2일 때 한 개체로부터 태어나는 자손의 수는 당연히 C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냐면 C 자체가, 정의 자체가 출생 개체수가 많지만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망률이 높다. 초기에. 그게 정의였으니까 무조건 출생 개체수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굳이 T2와 T3를 나눌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6번에서 사실 T2일 때를 도려내도 똑같은 답이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7-1번 가죠. 자, A, B, C, D, E, F 얘네들을 나눠 봅시다. 그러면 하나씩 해볼게요. 주희야, A 뭐니 이거? 텃새. 그렇죠. 텃새는 개체군 네 또는 개체군 간, 개체군 네 이죠. 우두머리 기러기. 자, B는 준이야. 이거 뭐니? 야, 리더제. 자, C. 그러면 C는 현기야. 뭐니? 네, 좋습니다. D. D 갑니다. D. 승준아. 뭐니? 생태역지가 겹친대. 생태역지가 겹치면 뭐여야 돼? 경으로 시작해. 경쟁. 그렇지, 경쟁. 일단 경쟁까지만 알 수 있어요. 경쟁 베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요. 자, E는 지연아. E는 뭐여야 되니? 상리공생이 맞는 거죠. F, 빨판상어 언급됐죠? 뭐야? 무조건 편리공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 상태로 가나다라 봅니다. 가는 둘 다 위쪽으로 갔죠? 상리공생이죠? 나 그래프 하나만 올라갔죠? 하나는 똑같고요. 편리공생 다 둘 다 내려갔는데 한 놈은 죽었죠? 경쟁 메타. 라는 기억 동그라미 볼게요. 둘 다에게 이득이죠. 상리. 니은 둘 다에게 손해죠. 손해. 디귿 한 놈한테 이득 한 놈한테 손해인데 자 기생은 위로 빠져 있으니까 디귿에 해당하는 거는 한 놈한테 이득 한 놈한테 손해인 포피라고 볼 수가 있어요. 포피. 오케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요. 왜냐면 기생이 빠져 있으니까요. 한 놈한테 이득 한 놈한테 손해는
포피랑 기생밖에 없는데 기생이 이미 빠져 있으니까 디귿에는 포피를 뺄 수밖에 없다고요. 알겠죠? 물론 아직 여러분들이 못 외운 거 알아요. 못 외웠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못 나오겠지만 이렇게 자유자재로 나올 수 있게까지 외워야 된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기억법부터 갑니다. A와 B는 개체군 내의 관계이다. 맞죠? C는 디귿 동그라미 예이다. 포피 콜. 즉 C 몰래 두 종이 동일한 공간에서 서식할 경우 상호작용은 당연히 니은에 해당한다. 뭐? 경쟁. C와 D, C 동그라미 D 동그라미 뭔가요? 편리공생의 관계죠. 편리공생의 관계는 기억이다. 녹. 조류와 산호 당연히 상리공생이니까 가. 맞죠? 다의 EF는 경쟁에 해당한다. 오케이. 빨판상어는 나의 C. 맞나요? 빨판상어가 이득이야? 거북이 이득이야? 빨판상어가 이득이지? 그러니까 이득을 취하는 거는 종씨. 맞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어렵니? 어렵지는 않죠? 워낙 너네들이 지금 나랑 같이 유전을 어렵게 배우고 있어서 유전에 비하면 쉬울 거예요. 알겠죠? 근데 내가 사실 여러분들 때문에는 조금 요번에는 조금 덜 쉴 것 같긴 한데 내가 2학기 기말고사를 상당히 제가 좀 이득을 취하는 구간이거든요. 왜냐면 생태계라고 하는 개꿀 파트라서 사실. 그런데 이 파트는 나만 이득이지 너네들한테 이득이 아니야 사실. 너네들은 오질나게 외워야 되거든. 그리고 오질나게 외워야 되고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진짜 개더럽게 내요. 이때. 어쩔 수 없어. 이거 갖고 진짜 개더럽게 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 최대한 많은 경우의 수를 경험하고 가야 돼. 근데 많은 경험의 수를 경험하고 가려면 많은 경우의 수를 경험하고 가려면 답은 하나야. 양으로 때려 붙여야 돼. 그러니까 오지게 풀어야 돼. 그냥 무슨 구몬학습지 풀듯이 계속 풀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틀린 것들 오답을 꼼꼼하게 해 두셔야 되는 구간이라서 나는 이득이지만 너희들은 손해야. 오케이? 그러니까 너네들 지금 며칠 남았다고? 시험? 30 며칠? 32일 정도 남았대요. 32일 동안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겠죠? 사실 지금까지 유전한 거는 너희들 내년 대비를 위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기말고사 대비를 위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너네들이 진짜 귀찮을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생태계는 커버가 가능해요. 근데 생태계 때 무너지면 유전에서 커버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출제가 됐을 때 다 같이 못 보지 않잖아요. 쉽게 출제가 되면 나만 망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 아무리 유전에서 커버하더라도 커버를 잘 못 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다 맞거나 덜 실수하셔야 커버가 가능해요. 실수를 와장창 하면 유전에서 커버 못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거의 다 맞힐 각오로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네, 여학생들은 별 걱정을 안 해요. 여학생들은 워낙 꼼꼼하게 잘 공부를 하니까요. 근데 남학생들이 문제야. 특히나 생태계는 더욱더. 배제 애들은 시험 전주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요. 학원에 다녀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왜냐면 이 파트에 대한 기본적인 아니란 인식을 벗을 수가 없어요. 씨발, 생태계 내가 안 외워서 그런 거니까. 안 외워서 그런 거니까. 그럼 근데 고3들도 마찬가지야. 고3들도 끝까지 안 돼요. 끝까지. 그러니까 생태계는 열심히 하셔야 돼. 알겠지? 어쩔 수 없어. 알겠지? 난이도가 낮은 만큼 다 맞을 각오로 하셔야 돼요. 일단 216페이지 방영국법이 좀 어려워서 216페이지부터 먼저 조지고 내가 그런 다음에 할게요. 216페이지 물질 생산입니다. 자, 물질 생산은 여기도 암기 파트예요. 근데 여기 수능적으로 봤을 때 좀 중요합니다. 물질 생산 수능에서 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잘 봐두셔야 돼요. 물질 생산이 뭐냐면 바로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서 물질을 생산한다. 즉 포도당을 생산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봅시다. 자, 총 생산량 부터 볼게요. 총 생산량은
총광합성량 이랑 똑같아요. 생산자가 얼마만큼을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내는가 이거든요. 근데 이 총 생산량을 뭐 플러스 뭐로 나눌 수가 있냐면 호흡량 플러스 순생산량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호흡량이라는 거는 당연히 너희들 세포호흡하면 뭐 소모되니? 세포호흡하면 포도당이 소모돼요. 그러면 결국 세포를 하기 위해 소모가 된 포도당의 량, 그게 호흡량이라고요. 오케이? 그럼 그 호흡량만큼을 도려내면 순생산량이에요. 근데 순생산량 안에는 세 가지가 속합니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세 가지. 피식량, 그 다음에 고산악염량, 마지막 생장량. 이렇게 있어요. 자, 고산악염량이 만만하니까 얘부터 먼저 조질게요. 고산악염량은 뭐야? 말라 비틀어져서 죽은 양이 돼요. 즉, 곧 가을이니까 쟤들 입 다 떨어질 거 아니야? 그 입이 떨어져서 없어진 량, 그게 낙염량, 고사량이라고요. 자, 피식량 볼게요. 자, 생산자, 피식, 누구한테 피식당해? 그렇지, 1차 소비자한테 먹혀요. 아하, 그러면 피식량은 곧 1차 소비자가 먹은 량인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섭식량이라고 합니다. 피식량은 1차 소비자의 섭식량이랑 똑같다고요. 오케이? 1차 소비자가 처먹은 양이에요. 근데 1차 소비자는 누구한테만? 생산자로부터만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1차 소비자의 섭식량은 1차 소비자의 총 에너지량으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1차 소비자의 총 에너지량이 1차 소비자의 섭식량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1차 소비자의 총 에너지량이라고 하는 이 섭식량은 다시 뭐 플러스 뭐로 나뉘냐면 자, 배출량 플러스 동화량으로 나뉩니다. 배출량은 똥으로 싸지낀 양을 얘기하고요. 배출량은 똥으로 싸지낀 양을 얘기하고요. 동화량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등등등이 포함됩니다. 뭐 호흡량, 그리고 뭐 생장량, 뭐 등등등등등등이 이 안에 들어가죠. 오케이? 그 다음에 생장량 이라는 거 갑니다. 생장량은 축적 유기물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축적된 유기물량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에 이제 관련되어서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생물량이에요. 생물량. 이 생물량이란 단어는 뭐랑 똑같은 동의어냐면 생체량 그리고 현존량이라는 아이로 똑같이 쓰이기도 하는데요. 이 생물량, 생체량, 현존량이라는 것은 생장량의 시그마 값입니다. 생장량의 적분값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생장량의 적분값이다. 오케이? 보면 거기 그래프에 조금 회계망측한 그래프가 하나가 있어. 자, 맨 위의 그래프를 내가 총생산량이라고 하는데 아래 그래프를 내가 순생산량이라고 잡았을 때 자, 그러면 총생산량과 순생산량의 이 갭 차이 그러면 이 갭 차이의 면적이 당연히 뭐여야 되나? 호흡량일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거기에서 이제 이만큼 피식량 빼고요. 이만큼 고산악염량 빼고요. 그러면 이만큼이 뭐가 돼? 이제 생장량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생장량과 생물량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거 한번 떠올려 보면 될 것 같아. 부정적분의 정의가 뭐니? 라고 하면 우리가 부정적분이 이런 느낌이었잖아. 요 막대 그래프 하나의 면적을 다 더한 다음에 여기 있는 델타 x 값을 0으로 보낸다. 이게 부정적분의 정의였죠. 뭐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오케이? 그러면 이게 내가 왜 이걸 설명하냐면
여기 있는 막대 그래프 하나의 넓이가 생장량 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즉 이때 값이 생장량이라고요. 그러면 이때 값, 이때 값, 이때 값, 이때 값, 이때 값 이렇게 더한 게 생체량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체량은 결국 이 주황색 면적 얘가 생체량이라고요. 생장량은 그때의 이 높이값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생체량을 계산해라 라는 문제에서 자 어떤 생산자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는 얼마만큼을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는 얼마만큼을 몇 년도만큼 몇 년도만큼은 얼마만큼을 생장량이 얼마만큼이다. 이 아이의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의 생체량을 더해라 라고 하면 뭐야?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더해주시면 된다고요. 왜? 생체량이라는 거는 생장량의 시그마 또는 적분값이었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거 개념까지 싹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까먹을 수 있어서 제가 나머지는 거기다가 자세히 제가 서술해 놨고요. 실제 포인트 넘버 8 보면 거기에서 아마 쭉쭉쭉쭉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 7번, 8번 얘네들이 조금 많이 지엽적 개념 중에 하나예요. 특히 7번은 완전 거의 지엽의 끝판왕이고요. 7번은 사실 수능을 너네들이 봐야 된다 라고 하면 나는 7번은 보지 않으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내신이니까 8번은 정말 흔한 낚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잘 봐볼게. 초식동물의 호흡량이래. 초식동물 호흡량 어디에 있니? 초식동물의 호흡량 1차 소비자의 호흡량 여기 있네. 그렇지? 그러면 호흡량은 동화량에 속해. 이 동화량은 1차 소비자의 총에너지량에 속해. 1차 소비자의 총에너지량은 피식량이야. 그러면 결국 이렇게 볼 수 있네. 호흡량은 생산자의 피식량에 포함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초식동물의 호흡량은 피식량에 포함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오케이? 상하관계가 이렇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얘들아 동화량이라는 거 동그라미 해봐. 동화량 여기에서 동그라미 해봐. 이 동화량이라는 거는 너네들이 자칫하면 동화작용의 량이라고 생각을 해서 생산자한테도 동화작용을 할 거 아니야. 생산자도 동화작용을 할 거란 말이지. 왜? 광합성 자체가 동화작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하 생산자한테도 동화량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생산자는 동화량이라는 개념을 아예 써줄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칫 너네들 잘못 외우면 그렇다고. 오케이? 이거를 헷갈리게 외우면 시험 내에 갑자기 이상한 논리를 펼친다고. 동화량? 에이 뭐 생산자대로 있겠지. 동화작용하는 양 같으니까. 이지랄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반드시 꼼꼼하게 외워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천이과정에 따른 생산량은 제가 천이과정을 한 다음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생태계에서의 에너지. 자, 우리가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물질 흐름이 물질 순환이 있고요. 물질 순환이 있고 에너지 흐름이 있는데 그 에너지 흐름은 자 거기에 있는 21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첫 번째 갑니다. 에너지 흐름.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밑줄 쫙 흐르기만 한다. 동그라미.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아요. 근데 물질은 순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배워요.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이라는 단어로 배우는 이유는 에너지는 순환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뭐냐면 자 일단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유입이 돼요. 그 외부의 에너지는 무조건 태양의 빛 에너지입니다. 태양의 빛 에너지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 태양의 빛 에너지를 받는 애가 있어. 누구? 바로 생산자. 우리는 태양의 빛 에너지를 받는다고 해서 광합성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 그림에 보면 밑에 있는 그림 보면 태양의 빛 에너지를 생산자가 먼저 먹어요.
그럼 광합성을 할 거 아니야? 오케이? 걔가 상위 영향 단계로 계속해서 흘러간다고요. 왜? 생산자, 소비자 하면서 쭉 흐른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각 단계들이 당연히 뭘 할 거야? 다 세포업을 할 거야. 그럼 세포업을 통해서 날리는 방출되는 에너지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열 에너지로 방출할 거 아니니.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생산자, 소비자들이 죽어. 그럼 어떻게 돼? 그 사체 및 배설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는 애가 있었어요. 누구? 분해자. 그 분해자가 결국 마지막으로 거기에서부터 에너지를 쫙쫙 뽑아내면 그것도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가 똑같게 돼요. 그런 생태계를 우리는 안정된 생태계라고 합니다. 안정된 생태계란 들어오는 유입 에너지와 나가는 방출 에너지가 량이 똑같은 걸 얘기해줘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 어디로 가냐면 거기 7번 동그라미 밑에 생태계 출제 포인트 9에 있는 7번 동그라미 안정된 생태계란 유입 에너지와 유출 에너지가 똑같은 경우를 얘기한다. 자, 그 다음 타일로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생산자의 광합성. 에너지 유입부터 볼게요. 에너지 유입. 주요 에너지원은 무조건 태양의 빛 에너지다. 밑줄 쫙. 생산자의 광합성을 통해서 화학 에너지를 전환한다. 그리고 나머지를 세포업한다. 그래서 결국 상영형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은 감소한다. 밑줄 쫙. 상영형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은 감소한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계속해서 뭘 하니까?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세포업을 통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당연히 상영형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은 감소할 거예요. 오케이? 분해자의 세포업 연료는 방출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에너지 효율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하고서 별표. 에너지 효율 계산하는 거 중요합니다. 계산하는 거 중요해요.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 에너지량분의 현 단계 에너지량이라고 합니다. 전 단계 에너지량분의 현 단계 에너지량 곱하기 100. 그래서 단위가 퍼센트예요. 알겠죠? 이거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그 상태로 거기 밑에 이제 1번 동그라미부터 9번 동그라미 보면 물질은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흐름으로 끊임없이 에너지가 공급돼야 된다.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생태계는 망가지게 되겠죠. 왜냐면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으니까요. 오케이?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의 빛 에너지고 그 다음에 상위 영향 단계로 쭉쭉 간다. 오케이?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먹이 사슬이 복잡할수록 생태계는 안정하다. 이건 당연히 아는 내용일 거예요. 자, 그러면 218페이지 보면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에너지량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럼 가볼게요. 자, 일단 봐봐. 들어가는 화살표가 딱 하나밖에 없어. 이 생태계 쪽으로 들어가는 화살표는 니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빠져나가는 화살표들이죠. 그러면 결국 니은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B가 생산자예요. 그러면 생산자한테 A가 B를 먹고 있죠. 생산자를 먹고 있죠. 그럼 A는 소비자예요. C, 한테 지금 사체 및 배설물의 에너지가 가고 있죠. 그러면 C는 분해자예요. 오케이? 좀만 거의 끝났어. 오늘 수업 거의 끝났으니까 좀만 집중해. 알겠지? 딱 16분만 집중하면 끝나. 알겠지? 자, C는 분해자라고요. 여기까지 콜. B가 생산자, A가 소비자예요. 자, 그러면 지금 B 쪽으로 니은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17기억으로 헤어졌잖아요. 맞나? 17기억으로. 그 다음에 A한테 기억만큼의 에너지가 가고 있죠. 근데 그 기억만큼의 에너지는 X와 1로 헤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억은 X 플러스 1이에요. 자, 사체 및 배설물의 에너지는 1 더하기 7에서 1까지 더해줘야 그게 사체 및 배설물의 에너지예요. 그게 곧 물음표만큼의 에너지 아닌가요? 이해 갔어? 사체 및 배설물에 1, 7 그리고 C한테도 1만큼 가고 있잖아요. 아니 분해도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1, 7, 1 다 더해주셔서 9만큼이 나와야 돼요. 오케이?
그 물음표가 곧 4x 플러스 1이라고요. 그러니까 x는 뭐가 나오나요? 2가 나와요. 그럼 얘가 3이고요. 얘가 3이라면 얘는 20이죠. 이렇게까지 연결시킬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식의 계산은 하실 줄 알아야 된다. 그나마 이 계산이, 여기 있는 계산이 그나마 간단한 편이에요. 얘보다 복잡한 계산은 더 많습니다. 알겠죠? 계산하는 게 많지 않아. 생태계에서 계산하는 게 많지는 않거든. 딱 세 군데 있어. 방향구법, 에너지 흐름, 마지막 아까 했던 물질 생산. 이 세 개가 딱 계산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너지 흐름, 에너지량 계산입니다. 그러면 내가 A의 에너지 효율을 계산해라 라고 하면 A가 뭐야? 소비자죠. 이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계산해라. 그럼 뭐야? 전 단계 에너지량. 누구? B라고 하는 생산자의 에너지량 20분의 A 현 단계 에너지량 뭐? 3 곱하기 100 그래서 15%가 에너지 효율이 나온다 이거죠. 오케이?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밑에 생태 피라미드 가볼게요. 여기서 뭐 생태 피라미드도 얘랑 똑같아요. 이 에너지 흐름이랑 똑같아요. 별 차이 없어. 그런데 거기 2번, 3번 거기에다가 밑줄 그어놓고요. 중요합니다.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증가하는 애는 에너지 효율 대체적으로 증가합니다. 에너지 효율 다시 한번 뭐라고?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 에너지 효율 증가해요. 에너지 효율이요. 그런데 교육 과정에서도 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너지 효율은 대체로 증가한다 라고 서술을 해놔요. 그러면 대체로 증가한다 라는 것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은 간혹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맨 뒤쪽 가서 탁 꼬는 수가 있어요. 따라서 내신에서 에너지 효율은 다 계산하세요. 알겠죠? 각 영향 단계마다 에너지 효율은 각 단계마다 계산을 하세요. 만약에 누구의 에너지 효율과 누구의 에너지 효율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에헤이 뭐 상위 영향 단계니까 얘가 높겠지. 내신에선 그러지 마. 알겠지? 그게 낚시 포인트일 수도 있어. 수능에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내본 적 없어.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라면 그냥 상위 영향 단계니까 에너지 효율이 높다로 가지만 내신은 그게 트릭 포인트일 수 있기 때문에 계산하는 게 더 낫습니다. 알겠죠? 실제로 이 임금방 학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출제했거든요. 알겠죠? 그렇게 감소하는 경향은 개체수, 생물량, 에너지량 그거 외워두시면 됩니다. 물질 순환으로 갑니다. 아마 물질 순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방향법은 그냥 월요일날 합시다. 알겠죠? 오늘 그러면 뭐 거의 생태계에서 60%는 끝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제 진짜 내신적인 짜잘짜잘한 것들만 아마 월요일날 하면 물론 방향구법이랑 천이라고 하는 산맥이 있지만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하고 수능에서 나오는 애거든요. 실제로 방향구법은 올해 9월평에도 나왔고요. 방향구법은 수능에서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 너희들 뭐 학교에서 배워봤으면 알겠지만 존나 귀찮아요. 엄청 귀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기가 빡세요. 그러니까 얘한테 무조건 방향구법 문제를 풀려면 무조건 시간 소모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시간 소모가 들어가면 결국 유전을 못 푼다는 거거든요. 시간 자체가. 그래서 방향법이 나오면 무조건 그 등급이 떨어져. 나중에 수능에 가면. 어찌됐건 그래서 방향법이 좀 중요해요. 알겠죠? 일단 물질순환부터 갑시다. 제가 알기로는 탄소순환은 여러분들이 고1 때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가볍게 할게요. 여기서 물질순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아라. 그러면 무조건 질소순환입니다. 무조건. 질소순환의 중요도를 얘기해라. 그러면 이름 말할 수 없이 중요해요. 왜냐면 얘는 수능에도 정말 잘 나오고 그리고 니네들이 오질나게 못 외우거든요. 이걸. 진짜 못 외워. 알겠지? 일단 탄소순환부터 가볼게. 탄소는 일단 대기 중에 있는 CO2가 생산자로부터 들어가서 광합성을 한다. 그럼 뭐로 합성이 돼? 포동으로 합성이 돼.
그럼 그 포도당은 당연히 상위 영양 단계로 딱딱딱딱딱 이동을 하겠지? 그러면 결국 나머지 각 영양 단계들이 뭘 해? 세포 호흡을 해. 그럼 그 세포 호흡을 하면 뭐가 생성이 돼? CO2가 생성이 돼. 그 CO2를 방출시켜. 그러면 다 같이 대기 중에 CO2로 간다. 이게 끝이야. 어려운 거 없지? 물론 그 와중에 이제 화석연료의 연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된다 이겁니다. 간단하죠? 근데 질소순환이 문제야. 자, 지금부터 간다. 내가 질소순환 칠판에다 필기 해줄 테니까 잘 봐. 갑니다. 거기 밑에 있는 그림이 있긴 해요. 질소순환의 그림이 있긴 한데 그렇게 초딩스럽게 안 나온다고요. 시험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해볼게. 자, 대기 중에 N2가 있어요. 일단 뭐 질소순환을 해야 되는 질소는 우리 몸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단백질과 핵산에 질소라는 아이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질소라는 애는 너네들이 배워봐서 알겠지만 이 질소 원소를 내가 떼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삼중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원소를 떼어내기가 쉽지 않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존나게 많아도 우리 생명체가 활용할 수 있는 비율이 많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주는 과정을 한다고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질소 고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질소 고정. 질소 고정이라고 한다고요. 질소 고정이 뭐라고? 우리가 생명체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작용을 질소 고정 작용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NH4 플러스라고 하는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주는 경우가 있고요. NO3 마이너스라고 하는 질산 이온으로 바꿔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이름까지 외워야 됩니다. 암모늄 이온. 그리고 얘는 질산 이온입니다. 이 암모늄 이온으로 만들어주는 질소 고정 작용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냐면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질소 고정 작용이 일어나요. 이 핑크색 경로는요. 자, 질소 고정 세균 세 가지 외워야 됩니다. 첫 번째, 아까 했던 뿌리오박테리아. 콩과식물과 뿌리오박테리아 그 상리 공생하는 작용에서 했던 뿌리오박테리아. 두 번째, 아조토박터. 아조토박터예요. 뭐 글씨를 좀 엿같이 쓰긴 했는데 아조토박터예요. 세 번째는 남세균. 얘네들 전부 다 질소 고정 세균입니다. 여기에 있는 노란색 질소 고정 작용은요, 공중방전이라고 하는 과정에 의해서 질소 고정이 돼요. 공중방전. 예를 들면 번개. 경로가 달라요. 이걸 외워주셔야 됩니다. 핑크색이든 노란색이든 둘 다 질소 고정이에요. 공중방전에 의한 거는 질소 고정 아니지 않았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는데 질소 고정이에요. 둘 다.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계속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계속 땅속으로 묻어봐. 그럼 너네들 대기 중에 있는 질소 부족해지지? 그러면 숨쉬기 힘들지?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언젠가는 얘를 페이백 해줘야 될 거예요. 근데 페이백 하는 경로는 엿같게도 질산이온밖에 없어요. 이쪽으로만 탈질산화가 일어난다고요? 암모늄은 탈질산화 작용이 일어날 수 없어요. 탈질산화는 NO3-만 탈질산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탈질산화에 관여하는 세균을 우리는 탈질산화 세균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5번 동그라미 거기 탈질산화 작용 보이시죠? 그래서 거기 밑줄 탈질산화 세균 밑줄 쫙 탈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됩니다. 그럼 얘들아,
여기 질소고정 세균 모이지. 여기 탈질산화세균 모이지. 얘네 둘 당연히 다른 종이기 때문에 개체군 간 상호작용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얘들아, 여기는 NH4 플러스를 NO3 마이너스의 형태로 바꿔주는 작용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바로 NO3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아요. NO2 마이너스라고 하는 아질산 이온으로 바꿨다가 그 다음에 질산 이온으로 바꿔줍니다. 오케이? NH4 플러스가 NO2 마이너스가 되는 이 작용은 아질산균 A에서 E에서 일어나고요. 얘는 아질산 이온을 질산 이온으로 바꿔주는 거는 질산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어찌됐건 이쪽으로 가는 루트, 이 보라색 경로는 우리가 질산화작용이라고 불러요. 질산화작용. 민준아, 아직, 내가 찍으라고 할 때 찍어. 아직에. 자, 여기에 있는 NH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 여기는 NH 플러스랑 NO2 마이너스를 누가 빨아들여? 바로 생산자가 빨아들여요. 생산자가 빨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 가가지고 땅속에다가 손 놓고서 하면 이온 들어오는 거 느껴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산자가 처먹는다고요. 그러면 이 생산자가 저 이온들을 가지고 뭘 합성해? 바로 단백질과 핵산을 합성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오케이? 이 단백질과 핵산을 합성하는 과정을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질소 동화작용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질소 동화작용. 그러면 얘가 생산한 이런 것들을 당연히 상위 영양 단계로 따라갈 거고요. 생산자와 소비자로부터 나오는 사체, 배설물들. 당연히 누가 먹습니까? 이거를? 분해자. 그렇지? 그럼 그 분해자가 다시 저기에 있는 NH4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온으로 바꿔줍니다. 근데 나 못 빠졌냐? 색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사용했네? 남은 거 없나? 쓰발. 모르겠다. 자, 여기 있는 분해자가 저기에 있는 이온으로 분해를 시켜준다고요. NH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 저게 NO2 마이너스로 속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부러 나눴어요. 오케이? 저렇게 분해시키는 거는 그냥 분해자에 의한 분해작용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찍으실 분들은 지금 찍으시면 돼요. 알겠죠? 이게 딱 그림 하나에 정리를 한 거예요. 얘만 외우면 질소수는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얘를 끝까지 안 해요. 너네들이. 끝까지 안 외운다고. 얘 놓치는 것도 진짜 많아. 선생님, 질소고정 세균에 의한 질소고정 작용인 거지 공정방전은 질소고정 작용 아니지 않았어요? 선생님, 저기 돼 있는 세균들이요 하나의 개체군 구성하는 거 아니에요? 다 세균이잖아요. 등등등등 여기서 계속 빵꾸가 뚫려요. 그런데 자, 봐봐. 얘들아, 질소고정 세균, 탈질산화 세균, 질산화 세균 얘네들이 같은 종이었으면 이름이 다르겠니? 당연히 이름 안 다를 거 아니야. 다 다른 종일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개체군 간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오케이? 그 정도 내용들을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알겠죠? 다음 페이지 220페이지. NO2 마이너스 생산자가 안 나와요? 네, 생산자가 만들지 않아요. 여기는 두 이온밖에 못 만들어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일부러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나눠준 것 뿐이에요. 사실 왜 그러냐면 얘가 중간 단계예요. 근데 이 중간 단계는 언젠가는 NO3-가 될 거니까 그래서 얘 이온은 거의 언급을 잘 안 해요.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이온은 잘 언급을 안 해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얘네 두 이온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네들은 내신이라서 내가 여기까지 언급을 해드린 겁니다, 사실. 220페이지.
탄소순환은 뭐 거기에 있는 거 외우시면 되고요. 질소순환에 있는 것도 제가 사실 여기에 다 자세히 해서 여기는 220페이지에 있는 1번부터 7번까지의 내용을 요 그림이랑 같이 엮어서 잘 공부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죠? 이 그림이 조금 더 너네들이 외우기 쉽게 내신스럽게 만들어 놓은 그림이라서 이 그림을 보고 외우시고 220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은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상태로 1번부터 7번까지 엮어서 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알겠죠? 고생했어요.